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다시 이제 KS 제도 이론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KS 규격대로 해서 저번까지는 이제 치수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그러니까 치수선, 그리고 치수 보조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입되는 치수 문자, 치수 값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치수 각 구성 요소들에 대해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나면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치수의 배치, 즉 앞에서 말했던 구성 요소를 이제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크게 네 가지로 나와요. 네 가지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우선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렬 치수 기입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병렬로 배치되는 병렬 치수 기입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치수 구성에서 설명할 때 중간에 이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했었죠. 누진 치수 기입이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표 치수 기입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KS 규격 자체에서 치수 기입할 때 치수를 배치하는 방법으로는 총 4가지 형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눠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직렬 치수 기입과 이제 병렬 치수 기입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KS 규격에 이제 직렬 치수 기입하고 병렬 치수 기입 설명되어 있는 게 좀 좋은 게, 제대로 된 말로 설명되어 있어요. KS 규격이 약간 모호한 말로 이상하게 설명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이론적으로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렬 치수 기입에 대한 설명을 보면, 직렬 치수 기입 방법은 직렬로 이어진 개별 치수에 주어진 치수 공차가 순차적으로 누적되어도 좋은 경우를 적용한다. 그래서 직렬 치수를 사용하는 조건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치수의 공차가, 그렇죠? 치수의 공차가 순차적으로 누적이 되어도 좋은 경우, 즉 공차가 누적된다. 제가 전에 얘기할 때 공차 누적이라는 얘기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직렬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발생을 한다? 공차의 누적을 허용을 하게 되고, 그 공차 누적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커지는 공차 값이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직렬 치수 기입을 써도 좋다라는 거예요. 즉 공차의 누적 자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에서는 우리가 직렬 치수 기입을 절대 써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이게 저 말이 좀 핵심적인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반해서 병렬 치수 기입은 병렬로 치수를 기입하기 때문에 개별의 치수 공차가 다른 치수 공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공차의 누적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병렬 치수 기입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누진 치수 기입과 좌표 치수 기입은 공차 누적에 관해서는 모두 다 병렬 치수 기입과 동일합니다. 예. 즉 공차 누적이 발생되는 치수 기입은 직렬 치수 기입 방법 한 가지뿐이며, 나머지 모든 치수 기입 방법은 공차의 누적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우리가 이제 치수 기입하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직렬 치수 기입법과 그 다음에 병렬 치수 기입법밖에 없는데, 누진 치수 기입과 좌표 치수 기입은 병렬 치수 기입에 커다란 단점이 있습니다. 병렬 치수 기입은 쌓아서 치수를 기입을 하기 때문에 치수가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 많아져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보면은 도면의 형상이 너무 작아지게 되고, 이런 게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병렬 치수 기입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그 누적되는 표현 방식을 없애기 위해서 병렬 치수 기입을 조금 다른 형태로 기입한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누진 치수 기입과 좌표 치수 기입 기법이라고 보시면 된다. 즉 실질적인 치수 기입은 결국은 직렬 치수 기입과 병렬 치수 기입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세세한 사항은 이제 실제 이 치수 기입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고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했던 거, 지금 전산응용 기계 기능사 이제 문제 푼다고 이제 그려놓은 거를 가지고 계속 거기다 이제 치수 기입하고, 그걸로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본 본체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본 본체가 있는데, 이 본체에 제가 이제 전체 영상을 가지고 하면 조금 이제 상황이 복잡해지고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하부 부분만 따로 띄어가지고 이렇게 밑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하부 형태로 이렇게 정리해놨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렬치수 기입이란 어떤 방식이냐 이런 식인 거죠. 하나의 기점, 하나의 여기 기준으로부터 치수가 한번 기입되고 직렬치수 기입은 이제 한번 기입되고 나면 여기가 다시 기준이 돼서 여기서 다음 치수가 기입이 되고 그쵸? 여기가 또 기준이 돼서 그 다음 치수가 기입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구간의 거리를 직렬의 형태로 쭉 이어 놔서 이제 기입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공차의 누적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차가 이전에 제가 앞에서 공차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공차가 뭔데? 난 아직 공차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어. 혹시 이제 앞에 영상을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보시고 오신 게 아니라 이 영상부터 보시는 분들은 일단 앞으로 돌아가서 뭘 보고 오셔야 된다? 공차의 개념. 뭐 정밀 공차나 뭐 기하 공차나 뭐 아니면 뭐 다른 공차, 뭐 끼워 맞춘 공차나 그런 걸 보고 오실 필요는 없지만 일반 공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갖고 이제 이 얘기를 듣기 시작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난 아직 공차를 모르는데 라면 앞으로 가셔서 제 영상 중에 공차에 대한 설명을 하신 부분을 찾아가서 그걸 보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차에 대한 얘기 나오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공품의 일반 공차, 그 다음에 주조품의 이제 일반 공차, 이것들을 갖고 왔어요. 왜냐면 지금 이 형상 자체가 가공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주조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주물로 작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가공이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가공에서 사용되는 공차와 주물에서 사용되는 공차는 달라요. 주물도 주조냐 주강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주물로 사용되는 재질에 따라서도 다 달라요. 원래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재질에 따라서 그 재질이 식을 때 발생되는 그 성질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재질에 따라서 주물 같은 경우는 공차가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자, 여기 이제 기입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기입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기준이겠죠. 끝에서 기준으로 이제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요 구멍이죠, 구멍. 이 구멍이 뚫리는 중심까지의 거리를 체크를 해서 중심점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구멍은 뭐예요? 가공이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가공 공차를 봐야 돼서 가공의 일반 공차를 딱 봅니다. 가공의 일반 공차를 딱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볼 때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일반 공차가 이게 하나가 아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정밀급이냐, 중간급이냐, 거친급이냐, 매우 거친급이냐,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저는 뭘로 생각을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차 등급 일반적이니까 일반적일 때 거의 되게 미들급 중간급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M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국가자격 시험 볼 때 주어지는 케이스 규격에 보면 주소 예시가 나오는데 주소 예시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공부에서 이제 KSB ISO-2768-M이라고 돼 있는데 간혹가다 요 M까지 KS 규격 넘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 M은 규격 넘버가 아닙니다. 규격 넘버는 어디까지나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KSB ISO 2768이 규격 넘버고 M은 뭐냐? 등급. 그래서 다시 한번 가공품의 일반공차 그러니까 2768에 가보면 2768 정확히는 다시 1이에요. 다시 1에 가보면 중간급에서 M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주소에 써 있던 거는 KSB ISO 2768에 M급을 사용해라 라고 지시를 한 거다. 즉 그 규격 넘버만 적어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규격 넘버에 F급을 쓸 거냐 M급을 쓸 거냐 C급을 쓸 거냐 V급을 쓸 거냐를 결정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가공품의 일반 공차고 우리는 중간급 M급을 쓴다고 했으니까 M급에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M급에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지금 우리가 사용되는 치수가 얼마다? 11이다. 그러면은 11이면 이제 여기 앞에서 0에서 3 아니고 3에서 6 아니고 6에서 30 요 사이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항목 플러스 마이너스 0.2가 된다. 즉 이제 이걸 가공품에 대한 공차라고 본다면 여기서 11mm인데 여기서 플러스 0.2가 허용이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0.2죠. 0.2가 허용이 된다. 즉 11.2가 돼도 되고 아니면 10.8이 돼도 된다. 그렇죠? 그 사이에 들어오면 이게 불량이 아니라 오케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게 공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잘못 들었네요. 그거를 제가 이제 여기다가 정리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플러스가 적용되면 이렇게 11.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10.8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10.8. 요 사이, 그러니까 이것도 오케이고 이것도 이제 오케이다. 근데 저는 지금 뭐냐, 가장 이제 최악의 조건으로만 본 거예요. 가장 이제 길이가 짧게 적용됐을 때, 가장 길게 적용됐을 때 오케이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요 다음 치수, 그러니까 직렬로 이렇게 치수를 기입해주게 되면 요 다음 치수 7은 11 정치수에서부터 공차를 보는 게 아니라 가공이 완료된 요 11.2에서부터 또 공차를 다시 봅니다. 요 11.2로 여기 구멍이 뚫렸다 그러면 그 다음 형상의 공차는 여기서부터 7mm에서 또 공차 범위 내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차가 누적이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 플러스 0.2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 치수가 얼마였어요? 그 다음 치수가 7이었어요. 7이었는데 그러면 얘는 7.7. 선생님 왜 7.7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면 이 형상이 뭐냐면 주물이에요. 주물이면 주물 표면의 공차는 가공의 공차를 보면 안 되죠. 왜? 가공의 공차를 못 맞추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주물의 공차를 보려면 주조품의 치수로 갑니다. 기본 치수가 7이었어요. 7이면은 초과 이하니까 여기 첫 번째네. 첫 번째인데 등급이 많죠. 등급이 많아요. 1등급에서 16등급까지 있어. 여기서 못 써야 돼. 못 써야 되느냐인데 우리가 이제 전산응용 기계들 이거 원래 등급은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난 조금 정밀한 등급. 솔직히 말하면 이제 주물의 저 등급을 정할 때는 주물 제조하는 제조사, 그러니까 실제 주물로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사랑 설계자랑 같이 협의를 해야 돼요. 너는 등급 얼마까지 맞출 수 있어? 왜냐면 이건 제조 기술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주물의 이제 공차 등급을 맞추는 거는 주물 이제 제조하는 제조업체가 갖고 있는 기술력에 따라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주물은 공차를 정밀하게 맞추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1급까지 가게 되면은 되게 정밀합니다. 0.09, 100분의 9까지 맞춰? 주물로?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1등급까지 가면은 아무 업체나 저걸 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저만한 등급을 맞출 수 있는 주물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만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주물품의 이제 등급은 뭐 어쨌든 모든 제품이 정밀하면 정밀할수록 좋잖아요.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돼. 업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너네 여기 CT 등급 주조품의 CT 등급에서 캐스트 톨러런스에서 1등급까지 너네가 맞출 수 있어? 일단 주물업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 주물업체가 이걸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고려사항이 뭐냐면 이걸 1등급으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물 제작 단가가 엄청나게 얘네들 높게 부를 거예요. 야, 우리가 주물 등급에 정밀 등급에 최고까지 맞춰주는데 너네 보통 가격으로 우리한테 주물 발주내려고? 그럼 우리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몇 등급 맞춰줘 딱 했는데 걔네가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돈을 요구를 해요. 우리 1등급 맞추려면 이 정도는 줘야지. 그러면 우리 회사 그렇게 못 주는데?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조 공차 등급은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밀한 등급으로 맞춰지는데, 자격증 시험 볼 때는 이제 자격증 시험 예시에 나와 있죠. 그래서 국가자격기술 여기 가보면 이제 뭐냐, 주조품 KSB 0250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뭐예요? 결국은 이제 규격 넘버는 여기까지야. 0250까지야. 등급이 여기 나오고 CT 캐스트 톨러런스 11등급.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산응용 기계 기능사는 11등급을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11등급으로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조품의 치수로 오죠. 11등급. 자, 이렇게 되죠. 11등급. 여기고 지금 우리가 7이니까 7의 치수는 이제 여기 첫 번째 칸이니까 2.8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해독하는 방법이 아까 달라요. 아까는 아까 가공품 어떻게 써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0.2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기준 치수 우리 여기까지였으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0.2 플러스 0.2니까 이쪽으로 0.2 마이너스 0.2 이렇게 보는 건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어 있고 그냥 2.8 써 있어요. 이거 어쩌란 얘기냐? 이거는 이제 제가 앞에 공차 설명할 때, 캐스트 쪽 설명을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타켓으로 하는 지점이 여기고, 치수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주조품의 공차는 항상 두께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두께. 즉, 내가 치수로 7이다 라고 지정을 하면은 여기하고 여기 모두 적용됩니다. 주조품의 공차는. 적용돼서 지금 여기 2.8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부분의 절반인 1.4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이쪽 부분의 절반인 1.4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뭐냐? 이쪽으로 1.4냐? 아니에요.
우리가 설계상 요구한 이제 설계상으로 잡혀 있는 게 여기면 요 1.4를 이 설계상 기준에서 수축할 수 있으니까 수축여율을 절반을 주고 더 팽창할 수 있으니까 팽창여율을 절반을 줍니다. 그래서 1.4. 그러니까 기본 공차값에서 2.8에서 반을 나눈 값이죠. 이게 공차값 나누기 2예요. 그게 1.4인데 이 값을 또 반으로 나눠야 돼요. 또 다시 나누기 2에서 여기는 결국 공차값을 4로 나눈 값. 그래서 한쪽으로 0.7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맥스로 적용되면 7.7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적용. 자, 7.7인데 어찌됐든 이게 보면은 길이가 여기까지 거리가 11이었잖아요. 11. 이 큰 거리의 가공공차는 0.2밖에 적용이 안 되는데 한쪽으로 주물은 뭐야? 0.7. 와, 0.5가 크게 더 적용돼.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물공차는 어마어마해요. 일반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래서 주물로 되는 표면들은 정밀한 뭐 어딘가 조립되고 맞닿는 면, 정밀한 위치를 잡아주는 면 절대 주물면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물공차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물 표면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기능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들이 주물 표면이 되는 거고, 어떤 기능과 상관이 있는 부분은 주물로 만들었다고 해도 반드시 가공을 통해서 어떤 위치를 가공공차 범위 내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가 7.7이 됩니다. 그렇죠? 0.7이 플러스가 돼서. 그렇죠? 그러면은 치수가 이제 공차가 누적이 된다는 게 여기서 0.2.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요 끝을, 한쪽 끝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얘는 0.2밖에 안 됐지만 0.2밖에 안 됐지만 요 위치까지는 여길 기준으로 얼마가 됐어요? 0.2에다가 0.7을 더한 0.9의 공차가 더 누적이 된 거예요. 이게 공차의 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 뒤로 이제 계속 직렬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공차가 한번 또 엎어지고 거기에 또 공차가 한번 더 더해지고 그러면 저 끝에 가면은 이게 1, 2mm가 1, 2mm 차이가 아니야. 그렇죠? 얘는 2, 3mm 차이 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공차가 계속 누적됩니다. 근데 여기 24잖아. 24인데 여기도 어디야? 여기도 주물이지. 주물이면 이제 요걸 칠 거고, 아까는 7이었으니까 첫 번째 칸이었는데 요번엔 24야. 24면 뭐야? 16에서 25 사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11등급이야. 그럼 아까는 2.8인데 이번엔 3.2야. 3.2를 반으로 나누면 1.6이고 1.6을 반으로 나누면 0.8이야. 그럼 여기 또 0.8이 엎어져. 또 플러스 0.8이야. 요 사이 거리가 이제 7, 요 사이 거리가 이제 7이 아니라 요 사이 거리가 7이네요. 7이네. 7이니까 7이면 이제 아까랑 여기는 똑같이 또 0.7이야. 또 0.7 플러스했어.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0.8 플러스했어. 근데 여기서 또 여기까지는 뭐야? 여기는 가공이잖아. 가공이니까 또 0.2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요 끝까지는 여긴 뭐야? 주물이에요. 주물이니까는 여기는 11.75. 왜 11.75냐? 10에서 16 사이잖아. 11이면. 그렇죠? 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쭉 오면 11이면 3이고. 그렇죠? 3을 절반하면 1.5고 1.5를 절반하면 0.75. 그렇죠? 0.75가 덮어져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쪽 방향으로 쭉 누적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한쪽 방향으로 쭉 누적이 된다.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아마 이제 요 외부는 어차피 뭐 많이 누적이 됐을까 많이 누적이 됐는데 이게 뭐 최초의 전체 길이가 얼마냐면 설계상의 전체 길이가 이렇게 돼요. 90이에요. 90이면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공차가 누적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도 주물이고 여기도 주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최대 이제 얼마만큼 오차가 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주조의 공차는 이제 양쪽으로 적용이 되고 그것도 양쪽으로 적용되는 것도 기준 설계에서 안쪽으로 절반이 적용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90이었으면 실제 적용되는 거는 어디 보자. 90은 63에서 100. 그렇죠? 100이고 쭉 와서 11등급이면 4.4. 4.4면 한쪽으로 이제 4분의 저걸 4로 나눈 값이니까 옵셋 1.1 해가지고 이쪽으로 1.1이 커지고 1.1이 커져야 돼. 그래서 DLI 실제 주물로 요 이제 전체를 공차 누적 없이 보면은
2.2mm 2.2mm가 누적이 돼서 저렇게 커지는 건데 실제 보면은 얘는 직렬 치수 기입으로 저렇게 치수를 기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4.15 무려 이제 2.05mm가 더 공차가 누적이 돼가지고 더 크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이제 직렬 치수 기입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조건 직렬 치수 기입을 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직렬 치수 기입이 가능한 부분은 공차가 누적돼도 상관없는 부분. 근데 이 끝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 끝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게 이제 뭐 4mm가 더 4.05mm가 더 두꺼워졌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볼트 홀이지. 이게 이제 볼트 껴주는 홀 간 거리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부품을 어디다 이제 체결을 하려면 이게 최초 설계 당시에는 이제 기준 치수가 이렇게 68mm로 설계가 됐어요. 그러면 밑에 껴지는 이제 판때기에 있는 여기도 설계를 할 땐 68mm를 맞춰 설계를 할 거란 말이야. 그래야지 이제 위치가 맞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밑에 껴지는 탭 구멍도 이렇게 가공이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될 텐데 이제 이 가공은 따로따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는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치수 기입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기입이 되고 그렇죠? 그 치수 기입 이제 공차 적용 안 된 걸 보면은 21mm에 68mm 이렇게 기입됐어. 그렇죠? 68mm 딱 맞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 가공이니까 가공의 공차 누적을 보면은 21.2 저거는 이제 가공품의 일반 공차를 봐야겠죠. 가공품에서 20이면 6에서 30 아까랑 똑같은 범위죠. 거기에서 M급이니까 0.2mm 누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누적되면 21.2가 되고 마이너스 누적되면 20.8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직렬로 다음 점을 잡으면 처음에 68이었는데 68 같은 경우는 이제 30 넘으니까 여기로 와야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일반 공차는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0.3이야.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0.3이니까 이제 이게 플러스로 적용되면 68.3의 거리를 갖는 거고 이제 마이너스로 적용되면 67.7의 저희 오차가 난다. 여기 보면 이제 0.35 그리고 요 위쪽으로도 0.35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설계상의 중심은 여기여야 돼. 그렇죠? 이 판때기 상에서 아까 부품이 붙는 그렇죠? 이 부품이 이제 요 위에 얹어져 있는데 부품이 붙는 정중앙은 이제 여기여야 되는데 이게 안쪽에 뚫린 구멍 이 구멍의 중심으로는 0.35mm가 이렇게 어긋나 버린다는 얘기죠. 공차에 의해서.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느냐? 0.35mm 정도는 솔직히 말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볼트니까 우리가 이제 볼트 여유 구멍은 이제 이것처럼 만약에 이제 이게 M8 볼트다. 그러면 얘는 M8이지만 얘는 뭐예요? 얘는 9파이로 뚫잖아. 즉 얼마만큼의 여유가 있냐? 이마만큼의 여유가 있어. 조정 여유가. 0.5가. 근데 0.5인데 아까 이제 중심이 얼마 틀렸어요? 0.35가 틀렸어. 그럼 커버 되죠. 0.5가 더 크니까 어떻게 커버가 되느냐? 그건 이걸 갖다 넣어보면 알지. 자, 옆에 이제 요거는 지울게요. 오차 발생된 거는 요건 지우고 자 요걸 복사를 해서 자 여기 중심을 잡고요. 중심을 요 중심에 맞춰 싹 놓을게요. 정중심에. 이렇게 조립이 돼요. 원래 이제 여기가 틀어진 거고 0.3mm 틀어진 거고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라 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 요 정중심에 여기에 딱 조립이 되고 설계상의 이제 중심은 여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딱 조립이 되면 여기 센터는 틀어졌어. 이건 틀어졌어요. 틀어지는 건 맞는데 어차피 이만큼의 여유가 있잖아. 아직도 여유가 남았어. 조정 여유가. 그러니까 중심을 맞춰서 위치를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야. 실제 여기 치수가 우리가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렇죠. 여기는 이제 끝단이 딱 맞죠. 아슬아슬하게 딱 맞게 돼. 이렇게 돼. 중심을 맞추면 그렇죠. 아슬아슬하게 여기는 이제 끝단까지 딱 맞어.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예요? 조립은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오차는 일반 공차의 오차는 허용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볼트 구멍에서는 어차피 이제 볼트 여유 구멍은 어느 정도 조용 여유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여유를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조립할 때 요 중심이 꼭 요 중심에 맞아야 되는 거냐? 그건 상대편 부품도 봐야 돼요. 상대편 부품도 봐야 되고 이게 약간 더 이쪽으로 공차 있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조립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문제는 자 복사하기 전으로 돌아왔어요.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고 자 만약에 이제 바닥판이 이렇게 직렬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차가 발생을 했어요. 오차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직렬로 이제 이렇게 치수를 기입을 했어. 그래서 작업자가 요 공차 치수대로 봤어. 보고 작업이 돼서 결과물이 이렇게 이게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최악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중심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지냐면 이게 중심거리도 두 개가 달라요. 상부 형상의 중심은 2.05mm가 틀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볼트홀 사이의 중심은 요 하부에 있거든요. 1.8mm가 어긋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공차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볼트홀 사이의 거리는 72.2가 나와. 우리가 이게 원래 얼마였어요? 68이었어요. 68인데 이렇게 나와. 이거 볼트홀 사이의 거리가 너무 넓어진 거야. 그럼 이게 조립이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최대로 넓어지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요걸 이제 조립을 할 건데, 자, 이거를 요 센터를 제가 여기다 맞춰볼게요. 아래쪽에다가 한쪽 센터를. 자, 여기 센터를 맞췄어. 조립을 하기 위해서 맞췄는데 이렇게 되면 반대쪽 어떻게 되냐? 아예 안 맞아버려요. 어떻게 볼트가 들어올 수가 없어. 왜? 이 볼트는 여기에 들어와야 되거든. 여기는 딱 맞는 치수니까. 막아버렸는데, 구멍이 막혀버렸는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면 이거 센터 맞췄으니까 안 되니까는 여기서 요만큼 이제 움직여보자. 그쵸? 움직여보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쪽 끝단을 최대한 옆으로 밀어야 되니까 저 구멍을 막힌 거를 뚫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였어. 이렇게 한쪽을 밀어붙였어. 그럼 해결이 되냐? 안 돼요. 그러니까 직렬 치수 기입은 이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공차가 누적이 된다.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직렬 치수 기입은 저런 누적이 발생해도 상관없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무에서 이제 제가 보면 이게 대부분 이제 학원에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배울 때 이렇게 치수 기입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떤 강사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야매로 가르치는 강사는 없을 거야. 없어요. 진짜 없어. 저도 본 적이 없어. 저렇게 가르치는 사람. 아무리 해도 저렇게 기입하라고는 안 해. 그쵸? 왜냐면 이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그 치수기 포맷이 있으니까 그 포맷을 암기를 시키지 이렇게 기입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는데 간혹 가다가 실무에서 이렇게 기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무에서 이제 모든 치수를 다 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건 좀 과장된 건 맞아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어쨌든 모든 치수를 다 이렇게 직렬식으로 엮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어디서 봐도 치수를 볼 수 있게 형상을 표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냐라는 건데 이거는 문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치수를 기입한다 그래서 제작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더라고 그분들은 항상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맞아요. 왜냐하면 도면을 보는 사람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 이 공차가 이렇게 누적되게 제작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혹시라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부품을 제작하는 사람이 실수를 했어.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됐는데 이 누적 공차 범위 내에 들어오게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분명히 조립이 안 되니까는 야 이거 너 부품 잘못 만들었어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그 부품이 잘못 만들어진 순간 거기 이제 이미 거기에 제작된 비용에 대한 이제 손실은 발생이 됐어. 그러면 그 부품을 가공한 사람은 그게 설계자의 잘못이 아니면 결국 누가 떠안아야 돼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떠안아야 되잖아. 그러면 본인이 그 피해를 떠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계자한테 책임을 미뤄야 돼. 그러면은 본인이 이렇게 치수를 기입을 해놨으면 가공 작업자가 자기 잘못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왔어도 제작을 해왔어도 그 제작 작업자가 해왔어도 얘기할 거라고. 야, 네가 치수 이렇게 기입했잖아. 나 그 공차 범위에 다 만족했어. 불량 아니야. 야, 네가 치수 이렇게 기입해줘서 나 그렇게 불량 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면에 표현되는 치수라는 건 실제 문제가 물체가 저렇게 만들어지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체가 잘못됐을 때 그 책임 여하가 누구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면의 치수 기입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치수 기입을 했다라고 하면 형체의 치수를 정의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거에 이 범위 내에 들어오는 잘못들은 다 설계자가 책임져야 된다. 왜? 자공 작업자는 그게 제작 물체를 제작한 제작 작업자는 그게 제작 작업자의 실수여도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실수면은 다 인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치수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럼 대부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요새 이제 이런 식으로 치수 개입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다 직렬로 막 엮어가지고 물체에서 그러니까 요새 이거를 이제 원래 제도의 방식에 따라서 이 좌측에서부터 기준이고 우측에서부터 기준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공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물이고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기입하려고 그러면 설계자가 치수 기입하는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치수 기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기본적으로 그냥 막 기입하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 치수 기입하시는 분들이 막 기입해 버리거든요. 업무 시간도 짧고 바빠 죽겠는데 형체에 대한 치수만 다 정의되면 됐지.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야,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하거든요. 야, 그러면 넌 이런 오차를 다 인정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늘상 하는 얘기가 요새 제조 기술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데 요새는 내가 치수를 어떻게 막 기입을 해줘도 내가 형태에 대한 치수만 다 제대로 다 기입을 해줬으면 무조건 공차 다 맞춰가지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요새 제조기술이 발전을 했어요. 발전을 했기 때문에 치수를 어떻게 기입해주든 웬만하면 다 들어오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결국은 이게 제가 앞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실수는 있어.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요새 제조기술이 좋아졌어. 좋아진 거 사실이야. 그래서 웬만한 모든 제조 공정에서 웬만한 공철은 다 맞춰. 그것도 사실이야. 사실인데 문제는 그럼에도 실제 물건을 받아보면 불량품이 있어. 왜? 결국 그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다루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실수를 해버리면 기계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된다고. 불량이 난다고. 날 수밖에 없다고. 결국 그 말대로 하려면 그 기계를 다루는 것도 사람이 아니어야 돼. 실수를 절대 안 하는 놈이어야 돼. 그런 게 가능하냐 이거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 결국 사람이 기계를 다루는 한 무조건 실수를 하는데 결국 실수가 발생된 순간 그거의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결국 네가 도면을 어떻게 작업을 했느냐예요. 실질적으로 이 치수 기입을 왼쪽에서부터 했다, 오른쪽에서 했다, 어디서부터 치수 기입을 했다 이거 가지고 태클 거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되게 많아요. 뭔가 불량이 나면 야 네가 치수를 여기서부터 기입해서 불량이 난 거야. 평상시에는 신경 안 써요. 평상시에는 막 아무렇게나 치수 기입해도 불량이 안 나면 신경 안 쓰다가 딱 한 번 100개 부품 중에 딱 한 개 부품이 불량이 났어. 그럼 바로 나옵니다. 야 너 도면 치수 왜 왼쪽에서부터 뽑았어? 얘 오른쪽에서부터 뽑아야지. 바로 그 얘기 나온다고요. 그거 한 번 때문에. 그럼 덤탱이 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치수를 기입을 할 때는 그 기준이라든가 아니면은 치수를 뭐 직렬 치수 기입을 할 거다, 병렬 치수 기입을 할 거다라는 거를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 이론에 기여해서 기반을 해서 정확하게 기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설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 그리고 어떤 물체가 잘못 제작이 됐을 때 이게 누구의 실수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다시 수정해서 바로 잡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수 기입이 막 기입한다라고 해서는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제 직렬 치수 기입은 이렇게 공차의 누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공차의 누적 자체가 이제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직렬 치수 기입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병렬 치수 기입이죠. 병렬 치수 기입은 이제 이런 식입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쭉 이렇게 병렬로 나열이 되는 형태를 얘기를 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차의 누적이라는 건 존재를 안 해요. 왜냐하면 공차가 이 치수 하나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병렬 치수 이제 원본 치수가 이건데 여기는 11에 대한 공차만 누적이 되고 여기는 18에 대한 공차만 누적이 되고 여기는 41.5에 대한 공차가 누적이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적이 아니라 이 치수에 대한 공차 하나만 있고 이 치수에 대한 공차 하나만 있기 때문에 공차가 쌓이질 않아요. 쌓이질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결과 자체가 그렇게 이제 많이 틀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가공 중심,
중심 기반으로 해서 센터까지의 공차는 0.3mm밖에 안 납니다. 이거 약간 치수 기입 잘못됐네요. 0.25mm밖에 안 납니다. 0.25mm. 치수 기입 잘못됐네요. 0.25mm. 그럼 아까 얼마 났었냐? 직렬 치수 기입으로 공차가 누적이 됐을 때는 그 중심거리 1.8mm예요. 그렇죠? 공차 누적이 별로 안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상부 형상에 대한 공차는 1mm 정도 누적이 됩니다. 이것도 뭔가 잘못 기입된 것 같은데 왜 잘못 기입된 것처럼 되지? 아, 맞구나. 제대로 기입된 1mm 정도. 아까는 얼마였어요? 아까는 무려 1mm 차이 나죠, 이것도. 1m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공차의 이제 적용 자체가 그 본인 치수 하나에만 적용이 되니까 이제 누적 자체는 없다. 근데 이제 얘도 문제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버리면 중심이 여기 이제 체결되는 체결 구멍, 볼트 구멍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고 상부에 있는 형상 자체는 1mm가 차이 나니까 실제 이제 조립 기준하고 형상 기준하고 중심이 안 맞는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물체가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였어요? 대칭이다. 그러면 이제 이건 치수 기입 방법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냐? 그건 아니고 얘는 치수를 기입하는 기준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형상이 대칭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뭐 어딜 기준으로 이 병렬 치수 기입했을 때 이렇게 한쪽 끝이 딱 이렇게 일치했다라는 건 좌측에 있는 끝단을 기준으로 치수가 기입됐다.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죠. 저게 잘못됐기 때문에 공차가 누적이 안 돼도 이제 갖고 있는 게 주물에 대한 공차하고 가공에 대한 공차의 범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범위에 의해서 이렇게 오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형상과 이 볼 체결 구멍의 기준이 맞으려면 이 치수의 기준은 어디가 돼야 된다? 정중앙이 돼야 된다. 라는 거죠. 정중앙.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칭 형상 같은 경우는 대칭의 이제 중앙을 기준으로 치수 기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치수의 기준이 중요하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KS 교육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원래 이제 치수의 배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얘기는 치수의 기준 얘기부터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KS 교육에서 이 얘기가 치수 배치에서 안 나와요. 이거를 이제 직렬 치수 기입을 할 거냐, 병렬 치수 기입을 할 거냐인데, 이게 직렬 치수 기입을 해도 중심, 형상이 대칭이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직렬 치수 기입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병렬 치수 기입을 해도 중심을 기준으로 병렬 치수 기입을 하는 방법이 엄연히 다른데, 그 기준을 정하는 걸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직렬 치수 기입은 뭐고, 병렬 치수 기입은 뭐야, 이 얘기가 바로 나왔다는 게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케이스 교육에서. 하기야 제가 케이스 교육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항상 마음에 들었던 적은 없어요. 어쨌든 이제 직렬 치수 기입과 병렬 치수 기입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치수를 적용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선정돼야 되는 건 치수의 기준을 이제 왼쪽 끝에서 할 거냐 아니면 오른쪽 끝에서 할 거냐 아니면 위아래 이제 수직 치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부로 할 거냐, 상부로 할 거냐, 상하부에 중앙을 잡을 거냐, 이제 마찬가지로 걔도 이제 중간이죠. 그런 것들이 기준이 먼저 잡혀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잘못되면 치수 기입 방법이 어떻게 돼도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런 거죠. 어쨌든 이제 병렬은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공차의 누적 자체가 없다 보니까 틀어짐이 적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는 이제 조립이 되느냐 한번 갖다 붙여보면 되겠죠. 요 하부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 병렬로 잡았거든요. 이게 지금 요렇게 직렬로 치수 기입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건 치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병렬로 이렇게 기입을 했어요. 이렇게 병렬로 기입했을 때 중심거리가 68.1, 1mm밖에 0.1mm밖에 차이 안 나요. 67.9, 0.1mm밖에 차이 안 나요. 아까 직렬로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0.3mm 차이 났죠. 0.2mm가 더 적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병렬 치수가 공차 누적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공차에 대해서 이제 기준 치수 자체가 이제 틀어지는 거는 이제 적어요. 병렬이 이제 좋은 점은 이제 그런 점이죠. 그러면 이제 모든 치수를 다 정확하게 맞춰서 모든 치수를 다 병렬로 해주면 좋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그 치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될 부분이 있고 치수의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장비를 설계하다 보면 그럼 달라지면 달라진 기준에서 다시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직렬 치수 기입의 특성은 공차가 누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병렬 치수의 기입은 공차가 누적이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요만큼 1mm밖에 차이 안 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실제적으로 요 센터홀과 센터홀의 공차는 68.1, 1mm밖에 차이 안 났죠.
68 여기도 67.9 1mm밖에 차이 안 났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위치가 이제 딱딱 맞는 거예요. 똑같이 1mm니까. 즉 여기는 이제 누적이 없다 보니까 공차가 딱딱 맞게 적용이 되고 이걸 이제 갖다 붙여 넣어 보면 커진 걸 갖다 붙여 놓을게요. 68.1로 커진 거를 갖다 붙이면 이제 여기 센터가 여기 센터로 붙이죠. 센터로 붙이면 여기 딱 맞죠. 맞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제 상부는 이제 커지는 걸로 가공이 되고 하부는 이렇게 작아지는 거 0.1mm 작아지는 걸로 제작이 됐다 해도 문제가 없는 게 요게 지금 이제 67.9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이 이제 여기죠. 하부 중앙이 여기니까 여기를 잡고 여기도 볼트 자리를 잡게 볼트 구멍을 잡고 갈게요. 볼트 구멍 기준이니까 조립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여기 중앙을 맞춰서 이렇게 딱 놨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틀어지는 게 요 한쪽이 틀어져도 이렇게 여유가 남죠. 충분히 조립이 가능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이제 공차가 조금 정밀하게 적용되는 건 병렬 치수기 입쪽입니다. 공차 누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성향은 있다.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제가 이제 직렬 치수 기입을 이제 공차가 누적된다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누적을 시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해석이 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문제는 이제 이게 주물하고 가공이 섞여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치수를 기입할 때 주물 치수와 가공 치수를 엮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공차를 다루고 있는 공차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엮을 수가 없는데 이건 이제 그걸 억지로 엮어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좌우가 공차가 적용된 게 달라요. 여기는 왜 7.7이고 0.7mm가 더 됐고 여긴 0.2.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가공 지점까지. 그래서 이건 가공차로 본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가공이 되고 나서 여기까지 거리.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물 공차를 적용을 한 거예요. 주물 공차랑 가공 공차는 엮을 수가 없어요. 서로 다루고 있는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당초 얘는 이렇게 치수 기입하는 게 잘못이에요. 얘에서 얘 사이는 치수를 기입하면 안 돼요. 왜? 여기는 가공이고 여기는 주물이야. 이렇게 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엮으면 안 돼. 원래 이렇게 치수 기입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병렬을 나눠야 되지? 그 첫 번째 기준이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제조기법이 주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과 이제 가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가공과 주물은 엮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치수기 잠깐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제 이 부분 여기 기입했던 거를 제가 빼먹었나요? 여기 다 날려먹었네요. 이제 막 다른 강사님들이 하는 얘기 이제 설명한 거를 이제 예를 들면서 이 아래쪽에다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기입해놨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중심 기준으로 치수를 기입을 하면 이제 이렇게 기입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 문제의 정답일 거예요. 정답이 이제 이런 형태고 이제 얘는 여기다 기입 안 하죠. 요건 이제 리브니까 저 리브에 이제 회전 단면도에다 기입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기입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뭐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일부 가공 성향을 가진 강사님들이 이렇게 기입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가로를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가공 작업자를 배려를 했다. 왜냐하면 가공 작업자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가지고 여기를 표시하는 게 편한데 만약에 이제 내가 치수를 이렇게 기입해주면 이제 가공 작업자가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중심을 찾아야 돼요. 중심을 찾아서 중심 마킹을 먼저 하고 중심 마킹 된 데서부터 절반의 치수를 재야 돼요. 그러면 작업 과정 자체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가공 작업자가 좀 귀찮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요 치수에서 이 치수를 빼요. 빼면 이제 양쪽 값이죠. 양쪽을 합한 값이잖아요. 나누기 2를 해요.
그 값을 가지고 요쪽 끝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재요. 그래서 여기를 마킹을 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여기가 주물면이어서 그래요. 만약에 이 면이 가공면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차가 누적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 여기가 가공면이어도 기준이 이 제품의 설계 기준이 대칭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요 중앙을 찾아가지고 중앙에서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제작자도 그렇게 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차가 많이 발생을 안 해요. 정확하게 가공하는 건데 대부분 가공업체에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하면 본인이 작업하기 힘들어지니까 본인이 야매로 한쪽 끝에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공 성향의 그 치수 기입하시는 강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가공 작업자를 배려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거를 기입을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예요? 중복 치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치수니까 앞에다 가로를 붙여주는 거야. 잖아요. 가로 붙인 게 뭐예요? 참조 치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강사님들은 한 가지 잘못된 게 뭐냐면 얘는 뭐예요? 참조 치수예요. 참조 치수는 작업할 때 쓰면 되는 치수예요? 아니에요. 참조 치수는 작업이 다 끝나고 확인할 때 쓰는 치수예요. 뭔 개떡 같은 소리를 해요. 참조 치수의 의미를 알고 하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참조 치수는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해서 되는 치수가 아니라 작업을 하고 나서 확인용이에요. 물론 참조 치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작업할 때 쓸 수 있는 참조 치수도 있어요. 쓰라고 주는 참조 치수도 있어요. 그게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달라요. 경향이 달라집니다. 근데 작업할 때 쓸 수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참조 치수가 작업할 때 쓸 수 있으려면은 여기는 가공해야 돼요. 가공이고 얘도 가공해야 돼. 가공면 여기 가공. 근데 지금 뭐예요? 주물면 가공이에요. 이렇게는 못 엮어요. 왜냐하면 얘가 사용하는 공차의 범위와 얘가 사용하는 공차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섞어서 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수 기입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제가 채점관이다.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참조 치수 적었다. 감점입니다. 물론 실제 전산응용 기계에도 기능사 채점하시는 분들 어떻게 채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명백한 감점 행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한테 공격 들어오는 강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냐면 자, 지금 이 형상이 대칭인데 만약에 대칭이 아니다. 대칭이 아닐 때는 그럼 요 센터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러면 그때는 저 어떻게 기입하느냐? 선생님 기입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기입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입해요.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 이제 잡았습니다. 야, 네가 아까 뭐라 그랬어? 주물에다 가공은 치수를 엮지 말래매. 대칭일 때는 중앙이 기준이어서 이제 엮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게 대칭이 아니고 한쪽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요 위치를 잡으려면 한쪽 끝에서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가 주물면일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주물 형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형상이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결론적으로 여기 제작이 된 요 끝에 있는 위치에서부터 11mm가 들어오면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전체 형상을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이게 대칭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형태다. 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입을 하잖아요. 이렇게 기입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요게 가공이고 그 다음에 또 가공이 뭐냐면 이면이 가공이에요. 그럼 이제 대칭이 아니면 이면하고의 위치가 이 공차가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공차가 가공 기준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공차의 차이가 범주가 가공 기준으로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치수를 이렇게 기입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기입해 놓으면은 이거를 작업자가 잴 수가 있느냐? 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여긴 구멍이잖아요. 구멍의 센터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센터를 표시하고 이것도 중간이 또 이렇게 허공으로 비어 있잖아. 여기 단차를 잰다는 게 실제 재보려고 하면은 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쏠쏠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같은 기준에서 이렇게 병렬로 기입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주물 오차가 있잖아 라고 하지만 상관없는 게 어차피 제품이 완성된 다음에 이제 주물로 제품이 완성된 다음에 이제 여기 가공을 때리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가공을 때리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주물로 완성된 다음에 요 면을 가공을 치는 거라고요. 그러면 주물로 제작이 완료되고 나면 이쪽의 오차 범위는 정해져요. 그쵸? 주물 제작이 완료가 됐으니까. 이게 뭐 플러스 오차가 아까 이제 범위가 얼마였죠? 1.1이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옵셋 1.1 플러스 1.1로 되든 아니면 마이너스 1.1로 되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요 사이 안에서 정해질 거 아니에요. 이미 제작품이 완료됐잖아. 완료되고 나면 여기 기준이 하나야. 이렇게 오차가 발생을 했던 이렇게 오차가 발생 하나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치수를 제가 이렇게 했으면 이 오차가 난 데에서 이거 둘게요. 오차가 난 데에서 제가 치수 기입을 이렇게 했으면 결국은 이제 만약에 이렇게 크게 제작이 됐다. 실제 제작이 됐다. 여기서 11mm가 적용되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무브로 해야겠다. 무브. 여기서 1.1 해가지고 이렇게 11mm가 적용되든 아니면 여기 2.2 보낼게요. 2.2 이렇게 해서 11mm가 적용되든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센터하고 여기 단까지에는 2mm의 가공 공차가 들어간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도 2mm의 가공 공차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수를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쓸 줄 아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주물하고 가공하고 엮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초의 한 개의 기준, 첫 번째 기준은 엮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엮어줄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직렬로 쭉 연속해서 이을 때는 중간에 여기 기입한 것처럼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여기서 주물, 가공, 주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엮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는 되는데 이거를 더블로 엮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직렬로 계속 기입을 할 거냐, 병렬로 계속 나눠줄 거냐를 나누는 또 한 가지의 기준이 뭐냐? 이 가공 방식이 다른 거냐, 즉 공차의 범주가 다른 애냐, 같은 애냐를 가지고 병렬로 해줘야 될지, 직렬로 해줘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원 강사님들한테 대부분 얘기를 하는 거, 학원 강사님 대부분 이제 이거 이제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중심 기준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라라고 가르치는데. 정치성 요거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입해라라고 다들 잘 가르칠 거예요. 이렇게 잘 가르치시는데 문제는 왜 이렇게 기입해야 되느냐는 설명을 안 해주잖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더 설명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주물이죠. 그러면 주물과 주물인데 그리고 얘도 주물이죠. 그러면 얘는 각 공차의 범주가 모두 같은 애들이잖아요. 이거는 주물이니까 얘네들은 그렇죠. 그러면 공차 범주가 같은 애들끼리는 직렬로 엮어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입하면 돼요? 얘네들은 솔직히 선생님 그럼 공차 범주가 같은 애들이니까 이거는 여기는 가공이니까 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엮어줘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다 주물인데 저기는 다 주물과 관련된 형상인데 공차 범위를 같은 걸 사용을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누적이 발생을 하는 거죠. 누적.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되는데 대신에 누적이 발생되니까 최종적으로 이 전체 길이는 전체 공차가 누적이 돼서 되게 많은 허용 범위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 도면의 치수상에서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물은 이제 주물의 공차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주물의 공차의 특성은 뭐냐면 이 CT 등급이라는 건 두께에 대한 주물의 두께에 대한 공차예요. 즉 이게 요 7mm라는 게 얘하고 얘잖아요. 이 두께죠. 이 두께는 별개죠. 그러니까 이걸 평면도를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주물에서 사용하는 이제 두께, 우리가 아까 거기서 볼 수 있었던 두께는 여기가 두께죠. 7mm.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넓은 쪽은 뭐예요? 두께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두께죠. 우리가 사용하는 요 CT 공차는 하나하나의 주물의 두께에 대한 공차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렬로 엮을 수 있어서 직렬로 엮지 않는 게 형태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칭하려는 게 이 두께. 그러니까 이 두께하고 이 두께를 직렬로는 엮는 게 아니에요. 이 두께하고. 그러니까 이 공차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것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병렬로 나눠야 되니까 직렬로 기입을 할 수 있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얘는 이 두께, 얘는 이 두께의 공차가 적용되는 거지. 실제 우리가 주물로 제작을 할 때 실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도면을 그려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 실제 주물로 제작되는 그 형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공차의 범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직렬로 엮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바닥판은 뭐예요? 바닥판의 두께는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러니까 이 치수가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차역을 사용하더라도 제조할 때 이게 서로 엮이는 치수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이걸 직렬로 놓을 거냐 병렬로 놓을 거냐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우리 학원 강사님은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기입하면 돼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줬는데 쟤는 뭐 나 머리 복잡하게 이것도 고려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고려하라고 답을 그냥 하나 알려주지 뭐 저런 얘기 다 하고 있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그 선생님이 알려준 거 외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실무 가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원리를 이해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게 단순히 도면 그리는 도면 띄기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설계잖아. 설계라는 건 뭐예요? 이런 상황들의 판단을 내 스스로 다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입하는 이 치수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의미에 맞게 치수를 직렬로 기입할 거냐 병렬로 기입할 거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치수 기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 여러분들이 치수 기입을 하는 행위는 그 치수 기입을 이걸 직렬로 할 건지 병렬로 할 건지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패턴이 너무 균일하다 보니까 일부 강사들이 그런 형태는 그런 형태로 치수 기입하는 거야 그냥 외워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왜? 저처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 수업 시간에 얼마를 잡아먹어? 저 지금 벌써 1시간 가까이 잡아먹었어. 아직도 설명할 게 한참 남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예요? 자격증을 따도 실무 보면 실제로 치수 기입을 할 수 없는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멍청이가 되니까 나중에 실무에 와서 뭐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실무에 와서 이런 짓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기입. 왜? 그 기준을 판단하는 법을 학습을 안 했거든. 그 기준대로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는 걸 연습을 안 했거든. 이거를 연습을 해야지 늘어요. 저도 뭐 처음부터 이거 치수 왜 얘는 여기서부터 기입하면 얘는 왜 직렬로 하면 안 되고 저도 처음에 엄청 고민했어요. 치수 기입 처음 할 때. 얘는 왜 직렬, 얘는 왜 병렬, 이거 뭐지? 이 기준이 대체 뭐야? 이걸 알아야지 스스로 판단해서 치수 기입을 하지. 그럼 이거 회사 가면 설명을 해주느냐? 설명 안 해줘요. 단지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 미친 새끼야 욕만 하지. 진짜 치수 기입 다시 해요.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럼 설명해 줄 것 같아요. 아니, 학원하고 똑같아요. 비슷한 도면 갖다 주고 치수 기입되어 있는 비슷한 도면 갖다 주고 이건 이렇게 기입해서 이런 식으로 기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기입하냐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실무에서 안 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건 저 직렬 치수 기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병렬 치수 기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 공차들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주조의 공차는 두께에 대한 공차다.
그러니까 얘가 굳이 이제 우리가 한쪽 기준으로 우리가 아까는 이제 여기는 우리 이제 정답대로 대칭 기준으로 이제 기입을 한 거잖아요. 얘가 만약에 이제 대칭이 아니다. 한쪽 기준이다. 그러면 얘가 치수 기입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두께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만약에 대칭이 아니다. 한쪽 기준으로 기입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두께에 대해서 기입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두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두께를 정의해야 되고 이 두께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조품의 치수 공차대로 하면 거기에 뭐야 여기 구멍은 뭐야 가공이잖아. 그렇죠? 그럼 가공끼리 엮는 거야 이건. 여기 있었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끝에가 주물 한쪽 끝이 기준이 돼야 되니까 주물에서 이렇게 엮을 수밖에 없는 거고 첫 번째 요거 하나는 괜찮은 거고 이렇게 엮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공에서부터 요 가공까지를 엮어야지. 선생님 요 반대쪽에서 이렇게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바닥을 고정할 때 쓰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밑에는 요렇게 될 거라고. 요 기준으로 이렇게 치수가 기입이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가공공차가 적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개념이 달라진다니까. 왜냐하면은 이 주물이 아까 얘기했듯이 옵셋 1.1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실제 제작이 이렇게 1.1이 크게 됐다. 그러면 얘는 끝에서부터 이제 11mm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1 이렇게 가공이 되고 얘도 이제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하면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70.2가 나온다고. 60.8인데 68인데 그러면 뭐야? 2.2잖아. 그렇죠? 당연하지. 1.1, 1.1이니까 누적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입 못해요. 기입하면 안 돼. 큰일 나.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거는. 절대 저렇게 기입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는 대칭이 아니니까 처음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가공 기준을 이렇게 엮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치수는 가공에서 가공 사이의 거리를 내줘야지. 그래야지 여기에 가공공차가 적용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병렬로 분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두께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가 이 병렬 치수가 갖는 의미, 직렬 치수가 갖는 의미가 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공차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라는 걸 이해를 해야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이걸 직렬로 할 거냐 병렬로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잘못된 거는 기준이 잘못됐다. 그렇죠? 위에서. 그래서 그 기준을 제대로 하면 이제 밑에 게 됩니다. 밑에 게. 그래서 이제 얘는 뭐예요? 중앙을 기준으로. 그렇죠? 중앙을 기준으로 치수 기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병렬로 이렇게 쭉 기입을 했다. 네, 중앙을 기준으로 직렬 치수 기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빠져야 되는 게 요거 이제 기입 안 하겠죠. 요것도 직렬로 끝까지 직렬로 다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입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아까 치수랑 다른 게 뭐냐? 똑같이 기입됐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대칭 치수로 본다고 하면은 공차가 적용되는 게 달라집니다. 가운데가 유지되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짱짱 양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양쪽이 균등하게 공차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대칭 형상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무조건 다 가운데 기준으로 이제 공차를 적용한 거예요. 중앙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주물이니까 여기 이제 1.4 요 두께 전체에 1.4가 다 적용이 됐죠. 원래 2.8인데 2.8의 절반이 1.4. 왜냐면 설계 기준으로 안쪽으로도 이제 1.4가 적용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쭉 벌어진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공차 누적이 발생되기 때문에 센터 사이는 72.4가 나옵니다.
직렬치수 기입을 전부 다 해버렸을 때. 그래서 여기서 또 느끼는 건 뭐예요? 아, 주물하고 가공은 엮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주물하고 가공은 엮어서는 안 된다. 그럼 이제 얘를 대칭 기준으로 맞게 치수 기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얘를 갖다 붙이면 안 붙고요. 예, 붙을 리가 없죠. 공차가 너무 많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붙여줄 수 있는 요만큼 거리인데 요만큼 거리를 간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메꿔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래 불량이 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치수로 직렬로 중앙을 기점으로 해도 엮어줄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얘는 병렬 치수 기입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가장 제대로 된 거예요. 이 두께에 대한 주물 공차를 보는 거고, 이 두께에 대한 주물 공차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가공과 여기 가공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가공 공차가 적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 두께에 대한 주물 공차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맞는 치수 기입이다. 그래서 직렬과 병렬은 그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직렬과 병렬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이제 설명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제 거의 1시간이 넘었어요.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직렬 치수 기입과 병렬 치수 기입 두 가지에 대해서 보신 거고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밑에 있는 나머지는 결국은 병렬 치수 기입이다. 근데 그 표현 형태가 다른 거다라고 이제 그런 개념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중요한 건 직렬 치수 기입은 뭐가 발생을 한다? 공차가 순차적으로 누적이 발생됐다. 그래서 누적을 허용할 수 있는 순간에만, 공차의 값에 누적을 허용할 수 있는 순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병렬 치수는 이제 누적이 되지 않고 이제 단일로 볼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건 가공 방식이 다른, 그러니까 제작 방식이 다른 뭐 주물과 가공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는 치수로 엮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엮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럴 때는 병렬로 분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직렬 치수 기입을 할 거냐 병렬 치수 기입을 할 거냐의 분리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직렬로 엮어줄 수 있는 같은 공차역을 사용하는 주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물 공차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다? 두께에 대한 의미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서로 연관이 없는 두께는 직렬로 엮지 않는 게 올바른 치수 기입이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대칭으로 기입을 했는데 가공 작업자를 고려하겠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참조 치수를 넣어주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행위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물, 이거는 가공. 이 치수를 써서는 가공 작업자가 절대 이 치수를 써서는 안 되는 치수고 굳이 알 필요도 없는 치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행위를 이제 설계자가 한 거예요. 선생님 어차피 쓰는 치수 아니니까 이렇게 적어놔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적어놔도 상관없는데 이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참고조차도 못하잖아. 어차피 이거는 주물 오차로 옵셋 1.1이 나면 얘는 12mm가 넘게 나올 텐데. 그렇죠? 이 길이는 이제 주물의 오차 범위에서 11.1이 나면 12mm가 넘게 나올 텐데 나중에 이 위치가 맞는데 요걸 12mm를 재가지고 참고를 할 거야? 이 치수랑 완전히 다른데. 그렇죠? 이거는 참고의 역할조차도 못하는 치수예요. 이게 참고의 역할을 해주려면 이면이 가공면이에요. 그래야지 가공공차 범주 내에서 이제 삐까삐까 하니까 참고의 역할이라도 하지. 결국은 이제 참고의 역할도 못하는 치수인데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건 뭐예요? 본인이 시간 낭비만 한 거지. 그리고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라는 거야. 오해의 소지를 남긴 거야. 이거를 주는 순간 가공 작업자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내가 이거 치수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고 실제로 중앙에서 여기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11mm 들어와가지고 가공해버린다. 그래가지고 이만큼 틀어진 거 1.1mm 틀어진 거 해놓고
불량 났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야 네가 이거 줬잖아 써먹으려며 네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가공작업자들이. 물론 이제 가로를 쳤으니까 방어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논란의 소지를 뭐예요? 굳이 설계자가 하지 기입 안 해도 이거 기입한다 치수기입 명령 한 번 더 썼을 거 아니야. 쓸데없이 시간을 더 들여서 도면을 작성하고 뭐예요? 논란의 소지를 키운 거지.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행위를 왜 강사가 학생들한테 권장을 하냐 이거지. 잘못된 그러니까 이게 가공에 대해서 되게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가공의 특성에 대해서. 본인은 가공 위주의 가공 작업자를 고려하는 그런 치수 기입을 하는 설계자다라고 그러니까 강사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네가 가공을 쥐뿔도 모르는 거잖아. 가공의 특성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게 어떻게 네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 저게 어떻게 가공 작업자를 배려하는 행위야? 오히려 설계의 치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행위잖아. 저런 것들은 잘못된 행위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제 가공 작업자를 배려한 참조 치수를 한번 그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쓸 수 있다라고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를 하나 미리 그려가지고 다음 영상에 한번 소개는 드릴게요. 이런 경우에는 가공 작업자를 배려해서 이런 치수를 쓸 수도 있다. 뭐 그런 게 있기는 해요. 자, 어쨌든 이제 이번 영상 하려고 했던 얘기 다 하지도 못했는데 무려 1시간을 넘겨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 나머지 얘기는 나머지 이제 누진 치수 기입이라든가 좌표 치수 기입 이런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기 전에 이걸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금 요새 들어서 이제 제 영상 길이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1시간을 넘기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유튜브 영상이 1시간을 넘기면 잘 안 보죠.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분석으로 돌려봐도 제 영상 보는데 평균 이제 보는 재생 시간이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10분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제 영상이 너무 길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부분이 어차피 교육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짧을 수가 없어요. 짧을 수가 없고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이거 제 설명을 들으면서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때문에 영상이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제 유튜브에 이제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도 1시간을 넘겨가지고 구독자 수가 이제 줄어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저는 이제 영상을 찍는 목적 자체가 이제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설명을 하자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 상태를 유지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그냥 나는 그렇게 디테일한 거 알고 싶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알려주시는 강사가 좋아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1시간 넘게 이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